마지막 순간에는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고들 하지. 주인공의 아버지가 임종을 앞두고 있다. 그는 슈이치에게 엄마와 여동생을 잘 부탁한다고 말한 뒤 엄마가 간식을 주던 때를 회상한다. 엄마는 새 직장을 구했다고 말하며 공부에만 집중하라고 한다. 그리고 막대 사탕을 든 여동생의 모습이 보인다. 여동생에게 항상 엄마 말씀을 잘 들으라고 조언한 뒤 장면은 학교로 전환된다. 불량배가 그의 간식을 짓밟고 있다. 불량배는 친구들이 한 소녀를 붙잡고 있는 동안 감히 학교에 나타난 이유를 묻는다. 이어서 가해자는 주인공에게 영웅놀이를 하기엔 넌 너무 약하다고 소리친다. 그가 보호하려던 소녀는 불량배들을 다치게 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자기 몸이나 챙기라고 말한다. 한눈을 파는 그 순간 과속 트럭이 경적을 울리며 그를 향해 돌진한다. 청년은 완전히 얼어붙어 차가 다가오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인지하지 못한다. 잠시 후 그의 우산이 날아가고 그는 정말 이렇게 죽는 건가 하고 생각한다. 붉은 웅덩이 속에 쓰러진 소녀는 자신의 끝이 정말로 왔음을 깨닫는다. 세상을 떠나기 전 그는 어머니와 여동생 아즈사를 떠올린다. 바로 그때 이상한 빛이 그를 감싸기 시작한다. 그는 그들을 지키지 못한 무력함을 한탄하고 푸른 빛이 길 위에 한 커플과 그를 연결한다. 눈물이 고인 채 소녀는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 무력했다는 후회에 휩싸인다. 그리고 다음 생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자신의 두 손으로 지키겠다고 맹세한다. 그의 의식은 다른 세계로 여정을 떠나 마법의 대륙 아르카누스에서 다시 태어난다. 그곳에는 한 남자가 연례의 신성 축복의 시작을 알리자 행사를 위해 군중이 모여있다. 그는 6살 미만의 아이들은 가장 소중한 물건을 신들에게 바쳐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 대가로 신의 사자가 아이의 숨겨진 마법 원소를 감지하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내질 것이다. 한 어린 소년이 엄마에게 사탕을 바쳐도 되냐고 묻지만 엄마는 가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고집한다. 요점을 설명하기 위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비싸고 빛나는 2개의 푸른 보석이 담긴 상자가 보인다. 블랭크 부인이라는 귀족 여인은 봉헌물이 비쌀수록 축복받을 확률이 높다고 자랑한다. 한편 두 남자는 이 축복을 위해 전 재산을 쏟아부은 것으로 보이는 라이언 가문에 대해 이야기한다. 바로 그때 한 귀족 가문이 확고하고 자신감 있는 걸음으로 재단을 향해 걷기 시작한다. 라이언 가문이다. 구경꾼들은 그 모든 것을 바치고도 축복받지 못하면 비극일 것이라고 수군거린다. 가문의 수장인 홀트라이언은 자신의 혈통의 미래에 엄청난 도박을 걸었다고 생각한다. 그는 자신의 아이들인 레이카와 루이스 라이언이 가장 똑똑하며 분명 높은 수준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믿는다. 의식을 이끄는 사제가 명단의 다음 사람에게 군중 앞으로 나오라고 부른다. 어린 줄리아 라이언이 호명되고 그녀는 재물을 바치기 위해 재단을 향해 소심하게 걸어간다. 그리고 어린 소녀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소유물인 작은 황금 왕관을 신들에게 바친다. 즉시 거대한 푸른 마법진이 바닥에서 생겨나 놀라운 강도로 빛을 발한다. 마법진에서 에너지 광선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하고 모두가 방출되는 힘에 경악한다. 군중 속 누군가는 이것이 강력한 천둥의 신 카아이의 전설적인 축복이 아닐까 생각한다. 모두가 놀랍게도 그 축복은 7레벨로 최소 12년 동안 볼 수 없었던 위협이었다. 그녀의 가족은 환호성을 지르며 그런 놀라운 재능으로 신들의 선택을 받았다고 느낀다. 어린 소녀가 마법진 중앙에 남아있는 동안 마법 에너지는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한다. 모든 빛이 사라진 후 어린 줄리아는 방금 일어난 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해 있다. 사람들은 그녀의 봉헌물이 천둥의 왕관이었다고 말하지만 그 물건이 전 재산만큼 비싸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다. 한 남자가 아직 한 아이가 남아있으며 진정한 전설의 보물은 그 아이가 바칠 것이라고 지적한다. 아버지는 아들 루카스에게 내 차례라고 말하고 소녀는 자신감 있는 미소로 고개를 끄덕인다. 하인이 루카스에게 상자를 건네며 안에 든 봉헌물을 받아달라고 요청한다. 상자를 열자 모두가 안에 있는 검에서 뿜어져 나오는 악마의 기운에 움찔한다. 소년이 검을 들자 마법의 시조이자 불의 신인 볼케이노의 영혼이 그의 뒤에 나타난다. 그의 여동생은 최선을 다해 강력한 축복을 받으라고 그를 격려한다. 사제는 소년이 재단으로 다가가는 것을 보며 그렇게 귀한 것을 바치는 그의 용기에 감탄한다. 이로써 그는 라이언 가문의 수장이 진정으로 이 소년에게 모든 것을 걸고 있음을 이해한다. 소년이 재단 위에 검을 놓자 파괴적인 힘과 함께 불타는 마법진이 나타난다. 밖에서는 하늘색이 갑자기 변하고 구름이 위협적인 붉은 톤으로 바뀐다. 소년의 아버지는 이것이 혹시 전설적인 9레벨 축복이 아닐까 생각하며 어안이 벙벙해진다.
홀 안에서는 방을 비추는 횃불들이 비정상적인 강도로 타오르기 시작한다. 잠시 후 거대한 불길이 재단에서 뿜어져 나와 겁에 질린 군중을 향해 쇄도한다. 그 모든 열기 속에서 어린 루카스는 주변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듯 졸려 보인다. 마검이 공중에 떠오르기 시작하고 소녀는 완전히 매료된 채 그것을 쳐다본다. 그는 자신의 손에서 작은 불꽃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해 혼란스러워한다. 갑자기 불꽃이 터져나와 그의 팔 전체를 삼키자 청년은 공황에 빠진다. 그의 눈에 비친 지옥불은 곧 방출될 힘의 강도를 보여준다. 순식간에 소년의 온몸이 불길에 휩싸이고 그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기 시작한다. 저주받은 검이 그의 위에서 떠있는 동안 그는 완전히 불길에 삼켜진다. 불길 속에서 이상한 불구슬들이 형성되어 바닥으로 떨어지기 시작한다. 이 기이한 사건 이후 바깥 하늘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정상으로 돌아온다. 소년의 아버지는 축복이 끝났는지 신성한 영혼은 어디로 갔는지 묻고 가족들은 걱정스럽게 지켜본다. 그의 여동생이 재단을 가리키며 모두에게 그쪽을 보라고 재촉한다. 갑자기 푸른 불꽃과 회색 연기에 휩싸인 몸이 하늘에서 곤두박질친다. 그 순간 어린 소녀의 막대 사탕이 땅에 떨어져 산산조각난다. 바닥에 누운 소녀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혼란스럽고 겁에 질려 있다. 오빠가 그런 상태인 것을 보고 어린 줄리아는 절망적으로 흐느끼기 시작한다. 모두가 그의 이름을 외치고 그의 가족 이름을 부르며 완전한 절망 속에서 그에게 달려간다. 그의 부모는 그의 곁에 무릎을 꿇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의아해하며 깨어나기를 간청한다. 그러자 사제는 침울한 표정으로 불의 신이 소년을 완전히 거부했다고 선언한다. 그는 루카스 라이언이 마법의 시조에게 버림받았으며 아무런 축복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 순간 우리는 다른 세계에서 온 주인공의 영혼이 어린 루카스의 몸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한다. 한편 불의 신 볼케이노의 영역에서는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해 분노가 들끓고 있다. 그는 라이언 가문이 감히 자신의 존재를 거의 끝낼 뻔했던 바로 그 힘을 바쳤다며 분노한다. 불의 신은 그 칼날에 여전히 자신을 쳤을 때의 흉터가 남아있으며 이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죄라고 밝힌다. 작은 불의 정령이 나타나 마치 상황을 조롱하듯 연기를 내뿜는다. 그의 하인들은 아이의 영혼만 태운 그의 자비에 감탄하며 그를 찬양한다. 정령 중 하나가 다른 세계에서 온 영혼을 발견하고 그것도 소각해야 할지 묻는다. 볼케이노는 외부 세계에서 온 벌레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며 그 생각을 일축한다. 그리고는 봉헌물로 주위를 돌려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결심한다. 주인공의 영혼은 푸른 구체에 갇힌 채 볼케이노가 멀리서 그것을 관찰한다. 그 구체 안에서 주인공의 영혼은 눈앞에서 빛나는 강렬한 빛을 응시한다. 장면은 무신의 천상 샘영역으로 전환되고 그곳에서 강력한 인물이 공중에 떠있다. 이는 무신이며 그의 눈은 그의 막대한 힘을 상징하는 황금빛 에너지로 빛나고 있다. 엄숙한 표정으로 남자는 큰 갈등을 위해 마음을 다잡는 것처럼 보인다. 그가 공중에 보이지 않는 표면을 걷기 시작하자 그의 발에서 같은 에너지가 뿜어져 나온다. 그와 함께 그는 앞으로 돌진하여 차원의 장벽을 산산조각낸다. 장벽은 유리처럼 부서진다. 무신은 자신의 길을 막는 어떤 장애물도 극복하기로 결심한 듯하다. 그는 오직 발걸음의 힘만으로 차원을 가르는 장벽을 계속해서 부순다. 그가 내딛는 각 걸음은 눈앞의 공간을 찢어 미지의 길을 개척한다. 마침내 그는 마지막 장벽을 뚫고 별들로 가득한 곳에 도착한다. 그곳에서 그는 이상한 세계를 지배하는 여러 개의 붉은 눈을 가진 거대한 생물과 마주한다. 무신은 팔짱을 끼고 괴물이 정말로 자신의 길을 막을 작정인지 묻는다. 생물은 무서운 눈으로 쏘아보며 연도날처럼 날카로운 이빨로 가득 찬 아가리를 벌린다. 경고 없이 그 존재는 돌진하여 무신에게 그림자 공격을 가한다. 어둠의 에너지 폭발이 그를 향해 날아오지만 남자는 전혀 동요하지 않는 듯하다. 그러자 괴물은 거대한 입을 벌려 무신을 한 입에 삼키려 한다. 하지만 전사는 너무나 강해서 괴물의 턱을 벌려 삼키지 못하게 막는다. 분노에 찬 시선으로 신은 위협을 단번에 제거하기 위해 반격을 준비한다. 그는 모든 에너지를 한 주먹에 집중시켜온 힘을 다해 생물을 가격한다. 그 일격은 너무나 강력해서 찬란한 황금빛 폭발이 괴물을 완전히 소멸시킨다. 생물을 물리친 후 무신은 전투 결과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는다. 그 순간 거대한 워물이 공간을 찢고 열리며 푸른 빛의 포털을 형성한다.
남자는 포털 앞에 서서 내부에서 뿜어져 나오는 막대한 힘을 관찰한다. 그가 포털을 통과할 준비를 하는 듯 자신감 있는 미소가 얼굴에 번진다. 그는 이 힘의 원천이 결국 특별할 것이 없다고 말한다. 갑자기 작은 황금빛이 허공에 나타나 빠르게 그를 향해 날아온다. 울면서 주인을 외치는 근육질 요정이 그를 향해 날아오고 있다. 무신은 그녀를 손바닥에 잡고 왜 자신의 시종 정령이 방해하는지 묻는다. 그는 이상한 동요를 감지하고 자신의 옛 파트너인 렉드가 방금 파괴되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전사는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아르카누스 대륙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그는 천년 전에는 무술이 마법보다 우월했지만 이제는 볼케이노가 숭배받고 있음을 떠올린다. 요정은 그가 무술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았다면 그 한심한 신은 결코 권력을 잡지 못했을 것이라고 반박한다. 남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술의 길을 전파하는 것은 무거운 짐이라고 답한다. 작은 불꽃이 나타나고 그는 그것을 발전시키는 데 관심이 없지만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다. 그는 무술이 사라지지 않도록 자신의 지식을 전수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낀다. 그 이유로 그는 자신과 같은 작은 존재는 항상 훈련에 전념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는 몸을 돌려 강렬하게 밝은 흰 빛을 향해 걷기 시작한다. 그의 의식은 작은 빛의 점으로 응축되어 깊은 우주의 공허를 여행한다. 갑자기 의식을 잃은 주인공이 목소리를 듣고 혹시 살아남았는지 궁금해한다. 그리고 눈을 뜨자 완전히 새로운 상황에 처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없다. 마음의 눈으로 주인공은 무신의 수많은 근육질 얼굴에 둘러싸인 자신을 본다. 머리띠를 한 청년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 완전히 어리둥절해 있다. 그 존재는 자신을 무신 마르스라고 소개하며 신성한 축복을 내리겠다고 선언한다. 갑자기 루카스는 침대에서 깨어나 모든 경험이 그저 기이한 꿈이었는지 의심한다. 바로 그때 근육질 요정들이 나타나 날아다니며 흥분하여 무신의 이름을 외친다. 그 존재가 무신의 축복을 내리겠다고 발표하자 소녀는 깜짝 놀란다. 그 직후 황금빛 광선이 그를 덮쳐 청년은 완전히 마비된다. 그는 구레벨 무신의 축복을 받고 그의 무술 훈련에 대한 한계가 제거된다.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 그는 그게 다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무신 구레벨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궁금해한다. 게다가 그는 그 신의 정령들이 얼마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근육질이었는지 기억하고 충격을 받는다. 청년은 죽었어야 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의아해한다. 그는 트럭 사고를 떠올리며 그 모든 일이 일어난 후에도 애 아직 살아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눈을 크게 뜨고 그는 점들을 연결하여 자신의 새로운 현실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갑자기 원래 루카스 라이언의 기억들이 한꺼번에 그의 마음속으로 쏟아져 들어온다. 청년은 신들이 자신에게 잔인한 농담을 하는 것인지 궁금해하며 불안한 웃음을 터뜨린다. 그는 신들에게 버림받은 소년으로 마법의 세계에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어머니와 여동생을 생각하며 이제 그들이 자신의 보험금으로 살아가게 될 것임을 깨닫는다.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그는 아직 무신의 축복이나 무술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 혼란스러운 이 순간 분홍색과 흰색의 막대 사탕이 신비롭게 그의 방으로 굴러 들어온다. 소녀는 문 쪽으로 몸을 돌려 누가 그를 위해 사탕을 거기에 두었는지 궁금해한다. 문가에서 금발의 어린 소녀가 눈물을 가득 머금고 매우 슬픈 표정으로 그를 부른다. 걷잡을 수 없이 흐느끼는 동안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는 그녀의 얼굴이 클로즈업된다. 그녀는 앞으로 달려가 주인공에게 뛰어들고 주인공은 그녀를 껴안는다. 그녀는 그가 드디어 깨어났다고 외친다. 어린 소녀는 사람들이 그가 절대 깨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엿들었고 그래서 엄청나게 걱정했다고 설명한다. 위로하는 미소로 청년은 그녀에게 모든 것이 괜찮다고 안심시키며 이 아이가 자신의 새로운 여동생 줄리아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그는 전생의 여동생 아즈사를 기억하며 자신의 죽음에 대한 그녀의 깊은 슬픔을 상상한다. 이 때문에 그는 무신의 힘을 빌어 이번 생의 소중한 사람들은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맹세한다. 밖에서는 노란 꽃 화분의 햇살이 밝게 비치며 새로운 희망의 새벽을 상징한다. 장면은 웅장하고 위험 있는 천사상이 눈에 띄게 서 있는 제단으로 바뀐다. 석상은 평온하고 고요해 보이지만 갑자기 이상한 기운이 그 지역에 퍼지기 시작한다. 검은 액체가 석상의 눈에서 흘러내리기 시작하는데 마치 피눈물 같다. 곧이어 전체 석상이 이 물질로 뒤덮이고 사악한 형체가 나타난다. 한 신비한 여인이 그 혐오스러운 남자의 존재가 마침내 세상에서 사라졌다고 선언한다.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난 것인지 아니면 이 세상을 영원히 버린 것인지 생각에 잠긴다. 가슴에 밴 문장을 한 여인은 이제 남은 힘이 거의 없다고 한탄한다.
그녀의 검은 머리카락이 공중에 흩날리며 상처에서 서서히 회복되는 것처럼 보인다.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는 자신의 길에 그가 없으니 이 세상은 곧 완전히 자신의 것이 될 것이라고 선포한다. 이야기는 9년 후로 넘어가 귀족 라이언 가문의 호화로운 저택을 보여준다. 밖에서 한 청년이 흰 손수건으로 얼굴에 땀을 닦으며 휘파람을 분다. 이 사람은 이제 청년이 된 루카스 라이언으로 날씨가 드디어 맑아졌으니 줄리아가 연습을 마쳤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인공은 여동생을 찾기로 결심하지만 가시 덩굴이 그의 방향으로 쏘아져 나온다. 그는 즉시 위험을 감지하고 옆에서 오는 기습 공격에 대비한다. 그 순간 가시 무기가 그를 더대 걸리게 하여 정원 한가운데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청년은 짜증스럽게 투덜거리며 이런 유치한 장난을 칠 사람은 한 명뿐이라고 생각한다. 잠시 후 그의 이복 형제 제레미가 지팡이를 들고 나타나 자신이 공격자임을 드러낸다. 제레미는 비꼬는 투로 그에게 인사하고 근처의 하녀는 주인공의 곤경을 보고 킥킥거린다. 금발의 그는 이 뒷마당은 라이언 가문의 마법사들만을 위한 곳이라고 경고한다. 가시들은 청년의 몸을 더욱 조여 상당한 고통을 준다.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제레미는 교훈을 주기 위해 그의 갈비뼈 몇 개를 부러뜨리겠다고 위협한다. 하지만 공격자가 놀랍게도 주인공은 그저 지루한 하품을 하여 그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청년은 여동생이 마법 훈련을 마치고 곧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한다. 진지한 눈빛으로 그는 그녀의 번개에 구워지고 싶지 않으면 자신을 풀어주라고 경고한다. 제레미는 당황하며 여동생 뒤에 숨는 비겁한 놈이라고 욕하고는 번개 따위는 무섭지 않다고 소리친다. 바로 그 순간 보라색 번개가 하늘에서 내려와 강력한 전기 충격으로 그를 가격한다. 소녀는 완전히 새까맣게 타버리고 하녀는 주인을 위해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른다. 주인공은 뒤를 돌아보며 마법 지팡이를 든 여동생 줄리아가 다가오는 것을 본다. 고양이 귀로 장식된 그녀의 분홍색 지팡이는 여전히 보라색 불꽃을 튀기며 엄청난 힘을 과시한다. 이제 더 나이가 든 줄리아는 다시 오빠를 괴롭히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경고한다. 환한 표정으로 그녀는 입을 삐죽 내밀며 장난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그리고는 주인공에게 돌아서서 즉시 그 덩굴들을 제거하겠다고 안심시킨다. 줄리아의 마법으로 가시 덩굴은 땅으로 무너져 내리고 서서히 먼지로 분해된다. 그러자 주인공은 애정 어린 손길로 여동생의 머리를 쓰다듬고 그녀는 사랑스러운 미소를 짓는다. 청년은 이복 형제에게 돌아서서 자신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교훈을 얻었냐고 묻는다. 분노로 얼굴이 붉어진 제레미는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하고 그저 횡설수설 중얼거린다. 그 직후 그와 하녀는 소녀에게 겁을 먹고 꽁무니를 빼고 도망친다. 주인공은 그가 멀쩡해 보이는 것을 보니 마지막 충격은 꽤 봐준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자 젊은 여성은 왜 반격하지 않았냐고 물으며 그의 힘은 둘만의 비밀임을 상기시킨다. 주인공은 미소를 지으며 게다가 그녀가 항상 어떤 위험에서도 자신을 지켜주기 위해 그곳에 있다고 덧붙인다. 자신감 있는 미소로 그는 사랑하는 여동생을 그저 놀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어린 루카스 라이언의 몸으로 환생한 지 이제 9년이 지났다. 그가 깨어난 날 아버지가 나무 지팡이에 의지한 채 그를 찾아왔던 것을 회상한다. 그때 청년은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해 위절당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아버지는 그를 껴안으며 무사히 깨어난 것만으로도 기쁘다고 말했다. 주인공은 홀트 라이언이 왕국 내 유명한 기사단의 단장이라고 설명한다. 이 때문에 그는 아이들을 보기 위해 집에 거의 오지 못하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다정한 아버지다. 홀트가 그가 무술을 수련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는 약간의 정보가 담긴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는 가문 기록 보관소에 그가 연구할 수 있는 무술에 관한 여러 고서가 있다고 언급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어린 루카스는 아버지가 언급한 책들을 찾기 위해 촛불을 들고 기록 보관소로 들어갔다. 그 편지 덕분에 청년은 자신의 미래를 위한 대담하고 야심찬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있었다. 현재로 돌아와 저택 밖에서 누군가 루카스 도련님을 부르며 소리치고 있다. 두 하녀는 루카스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일 알 수 없는 장소로 달려나간다고 불평한다. 그들 중 한 명이 다른 한 명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킨다. 그는 마법이 없어서 쫓겨날 것이라고 말하는 순간 진동을 느낀다. 그들은 누군가가 진짜 원인도 모른 채 흑마법을 연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한다. 장면은 주인공이 엄청난 힘으로 단단한 돌벽을 주먹으로 치며 훈련하는 모습으로 바뀐다. 우리는 어린 루카스가 비밀리에 훈련하기 위해 직접 판 동굴 안에 있는 것을 본다. 그는 은신처가 자신의 방 바로 아래에 있으며 직접 만들었다고 밝힌다. 청년은
6개월 동안 공간을 파내어 4개의 별도 구역으로 나누었다고 설명한다. 서재, 창고, 훈련장, 그리고 저렴한 욕조가 있는 임시 욕실. 훈련장을 완성한 이래로 그는 더 강해지기 위해 매일 비밀리에 연습해왔다. 또 하루의 고된 훈련을 마친 후 청년은 약탕에 몸을 담글 준비를 한다. 보라색 물이 튀고 유령 같은 형상이 피어오르며 그 강력한 효능을 나타낸다. 그는 욕조에서 휴식을 취하며 약탕이 무술 훈련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한다. 청년은 혼돈 단련 기술로 훈련을 시작한 지 3년이 지났다고 회상한다. 그 결과 그는 이제 5레벨 이하의 마법 공격으로는 흠집조차 낼 수 없을 정도로 튼튼해졌다. 주인공은 자신의 방어가 마침내 견고해지고 있으며 이제 공격에 집중할 때라고 말한다. 그는 자신의 칼을 꺼내 훈련용 인형을 상대로 실력을 시험할 준비를 한다. 칼날을 굳게 잡고 그는 강력하고 정밀한 일격을 가하기 위해 의도를 집중한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는 앞으로 돌진하며 치명적이고 놀라운 속도로 인형을 공격한다. 그의 눈은 수년간의 훈련을 통해 길러온 결의와 힘을 반영한다. 검 외에도 그는 이미지에 보이는 창과 같은 다른 무기의 달인이기도 하다. 창을 들고 주인공은 앞으로 돌진하며 훈련용 인형에 강력한 일격을 가한다. 인형은 빠르고 정확한 공격의 세례를 받아 완전히 압도당한다. 그 결과 훈련 목표물은 완전히 파괴되어 동굴 바닥의 조각으로 무너져 내린다. 그는 기술 4레벨에 도달하고 주먹을 훈련하는데 시간을 보내기로 결심한다. 청년은 자신의 기술이 크게 향상되었지만 무언가 계속 그를 괴롭힌다고 생각한다. 그는 무술가들이 결국 정체기에 도달하며 그것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깨달음을 통해서라는 것을 안다. 하지만 이 소위 깨달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얻기 어려워서 대부분의 수련자들이 도중에 포기한다. 루카스는 돌기둥 앞에 서서 자신의 길은 매우 다를 것이라고 선언한다. 청년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기둥에 강력한 일격을 가하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집중한다. 결의에 찬 시선으로 그는 고된 훈련의 결실을 보여줄 준비를 한다. 그는 온 힘을 다해 거대한 돌기둥에 주먹을 내리친다. 충격이 너무나 커서 기둥이 수천 개의 조각으로 부서지며 큰 먼지 구름을 일으킨다. 잔해 속에서 청년은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자신의 힘의 결과를 관찰한다. 그의 권법은 5레벨에 도달하여 끊임없이 성장하는 그의 힘과 기술을 보여준다. 주인공은 자신의 레벨이 오르기만 하며 그에게는 상한선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것은 그가 받은 신성한 축복 때문이며 그의 능력은 끝없이 진화할 수 있다. 갑자기 벽에 걸린 시계가 울리기 시작하며 자정이 거의 다 되었음을 알린다. 그는 오늘 밤 아버지 홀트가 집에 돌아오며 가족 저녁 식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기억한다. 장면은 저택의 창문으로 바뀌고 이미 밤이 깊었음을 보여준다. 이제 완전히 옷을 차려입은 청년은 복도를 따라 저택의 식당으로 걸어간다. 홀의 문을 열자 주인공은 특별한 저녁 식사를 위해 모인 가족을 발견한다. 그의 아버지 홀트는 마지막으로 본 지 반년이 지났다고 말하며 자리에 앉으라고 권한다. 미소를 지으며 청년은 동의하고 웅장한 식탁에 자기 자리로 향한다. 가장은 앨런 아카데미가 무술과를 설립하며 그가 이미 등록되었다고 발표한다. 남자는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아들이 시험에 합격할 잠재력이 있다고 믿음을 표하며 그를 격려한다. 주인공은 감사를 표하고 그의 여동생 줄리아는 옆에서 조용히 식사한다. 청년은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더 강해져야 하지만 불필요한 주목을 끌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그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자신의 힘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 고민한다. 그의 여동생이 손을 들고 자신도 그와 함께 앨런 마법 아카데미에 가고 싶다고 선언한다. 아버지는 그녀가 너무 어리다고 말하지만 소녀는 엘리트반에는 나이 제한이 없다고 반박한다. 젊은 여성은 이미 아카데미의 엘리트반으로부터 제안을 받았다고 밝히며 편지를 제시한다. 흥미를 느낀 남자는 딸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편지를 받는다. 그는 소녀를 칭찬하며 신동으로서의 그녀의 명성이 유명한 앨런 아카데미에까지 닿았다고 말한다. 주인공의 여동생은 기쁨으로 환하게 웃고 제레미는 강한 질투심으로 쳐다본다. 금발의 그는 왜 루카스가 특별 대우를 받는지 그리고 이것이 자신의 입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한다. 그 순간 보라색 장갑을 낀 손이 그의 어깨에 놓이며 그의 분노와 질투를 달래려 한다. 여인은 그에게 침착하라고 말하고 청년은 예상치 못한 접촉에 약간 놀란다. 평온한 표정으로 그녀는 주인공의 상황에 신경 쓰지 말라고 조언한다. 이 사람은 제레미의 어머니인 제시카 라이언으로 루카스가 시험에 합격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고 덧붙인다. 악의적인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번지며 그녀가 주인공에 대해 무언가 꾸미고 있음을 암시한다. 일주일 후 그들의 출발일이 다가오고 가족은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문에 모인다. 루카스와 줄리아의 어머니는 그들에게 몸조심하라고 말하며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푸딩을 가지고 방문하겠다고 약속한다.
그리고는 각자에게 금화를 주며 행운의 부적을 잊지 말라고 상기시킨다. 그 동전은 약 10,000년 전에 세계를 통일한 부온 왕조의 것이다. 그들의 아버지는 동전 앞면에는 초대 황제 마르스가, 뒷면에는 그의 무기가 그려져 있다고 설명한다. 주인공은 즉시 마르스의 얼굴이 자신을 축복했던 근육질 정령임을 알아본다. 그의 부모는 행운의 부적으로서 항상 동전을 지니고 다니라고 재촉한다. 청년은 전생과 현생 모두에서 훌륭한 가족을 가졌다는 사실에 매우 행운이라고 느낀다. 그렇게 두 남매는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아카데미로의 여정을 시작한다. 몇 시간 후 마부가 해가 지고 있으며 밤을 지새울 캠프를 차릴 것이라고 알린다. 밤이 내리고 보름달이 일행이 안전하게 밤을 보내기로 결정한 공터를 비춘다. 마부 포드는 일찍 출발하면 다음날 아카데미가 있는 다쿠에 도착할 것이라고 말한다. 줄리아는 그 소식에 흥분하며 다쿠시에 재미있는 할 거리가 있는지 묻는다. 포드는 그 도시가 봄에 열리는 연례 마법 피구 대회로 유명하다고 답한다. 그는 또한 그 지역이 미식가의 천국이며 맛있는 현지 요리가 많다고 언급한다. 소녀의 입에 군침이 돌기 시작하고 오빠는 그녀가 침까지 흘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놀린다. 갑자기 주인공은 공기 중에서 무언가 잘못된 것을 감지하고 그의 표정은 진지하고 경계심으로 가득 찬다. 그의 예민해진 감각은 12마리의 말과 13명의 사람들이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것을 감지한다. 청년은 포든에게 이 지역이 산적으로 유명한지 묻는다. 그는 자신의 기술이 감각을 예리하게 만들었으며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고 확신한다. 주인공은 숲속에서 수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렇게 그는 의문의 집단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으니 모두 준비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포드엠과 다른 사람들은 숲의 주변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 혼란스러워한다.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경비병 중 한 명은 단단히 칼을 뽑아 전투 준비를 한다. 포드엠은 부하들에게 무장하고 임박한 전투에 대비하라고 소리친다. 마부는 청년의 정보 출처를 확신하지 못하지만 후회하는 것보다 안전한 쪽을 택한다. 그 순간 말을 탄 산적 무리가 숲에서 뛰쳐나와 빠른 속도로 그들을 향해 돌진한다. 경비병 중 한 명은 청년이 예측한 대로 산적들이 실제로 나타났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 깜짝 놀란다. 산적 두목은 더 많은 먹잇감을 찾았다며 축하하고 부하 중 한 명은 두목이 옳았다며 칭찬한다. 또 다른 놈은 여자애는 비싼 값에 팔릴 것이고 남자애는 특정 고객들에게 인기가 많을 거라고 말한다. 포드엠은 그들에게 맞서며 귀족을 건드린 결과가 어떨지 아느냐고 묻는다. 산적 두목은 개의치 않고 부하들에게 두 젊은이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제거하라고 명령한다. 적들이 전진하자 경비병 중 한 명이 전투에서 포르틴을 엄호하겠다고 외친다. 잔인한 미소를 띤 산적이 검을 들어 가문의 경비병들을 베어버릴 준비를 한다. 잠시 후 검이 부딪히고 쇠소리가 어둡고 조용한 숲에 울려 퍼진다. 말을 탄 경비병 중 한 명이 깔끔한 일격으로 산적을 창으로 꿰뚫는다. 부하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 산적 두목의 표정은 순수한 분노로 일그러진다. 포든 또한 실력을 과시하며 여러 적을 쓰러뜨린 후 그의 검은 피로 물든다. 결의에 찬 표정으로 그는 줄리아에게 돌아서서 나머지는 자신에게 맡기라고 말한다. 그는 남은 산적들에게 전력을 다해 돌진하며 싸움 속에서 엄청난 용기를 보여줍니다. 포드는 도련님에게 줄리아를 데리고 최대한 빨리 도망쳐서 안전을 확보하라고 재촉합니다. 갑자기 주인공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듣고 그의 표정은 순식간에 어두워집니다. 산적 중 한 명이 불마법을 사용하여 강력한 화염구로 가문의 호위병들을 불태워버립니다. 산적 두목은 자신이 마법사임을 드러내고 포드는 불마법이 사용되는 것을 보고 경악합니다. 마부는 자신이 시선을 끄는 동안 두 아이에게 숲으로 도망치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방심한 순간 포드는 결정적인 일격을 맞고 붉은 피가 솟구칩니다. 친구가 다친 것을 본 주인공은 절망에 빠져 포든의 이름을 외칩니다. 산적들에게 둘러싸인 부상당한 마부는 싸울 힘이 완전히 사라진 채 땅에 무릎을 꿇습니다. 산적 두목은 자기 동료를 해치운 대가로 그를 불태워 버리겠다고 맹세하며 위협합니다. 부상당했음에도 포드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도련님들을 지키겠다고 맹세하며 몸을 일으킵니다. 루카스는 포든이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그를 지키기 위해서는 더 이상 자신의 진짜 힘을 숨길 수 없다고 결심합니다. 그는 마부의 친절함을 기억하며 그가 자신에게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주먹을 꽉 쥔 채 청년은 상황이 너무 위험해졌으니 여동생에게 숨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결의에 찬 눈빛으로 친구 포든을 돕기 위해 전투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소녀는 이해했다는
싫어하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오빠에게 싸울 때 정말 조심하라고 부탁합니다. 그 말과 함께 주인공은 친구를 구하기 위해 전장으로 달려갑니다. 한편 포드는 여러 산적에게 동시에 공격당하며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릅니다. 완전히 지치고 부상당한 마부는 더 이상 싸울 수 없어 무릎을 꿇고 쓰러집니다. 산적 두목은 검을 들어 올려 불쌍한 남자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할 준비를 합니다. 포드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올려다보며 자신의 끝이 마침내 왔음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일격이 닿기 전 의문의 그림자가 끼어들어 공격을 막고 마부를 구합니다. 산적들은 방해에 깜짝 놀라며 대체 눈앞에 나타난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합니다. 다음으로 황금비 투사체들이 공중을 가르며 치명적인 정확도로 산적들을 가격합니다. 각각의 공격은 적들의 급소를 정확히 가격하여 즉시 쓰러뜨립니다. 그렇게 남은 부하들은 이 의문의 빛기반 공격에 순식간에 쓰러집니다. 카메라는 찬란한 황금빛 에너지로 빛나는 주인공의 손을 비춥니다. 그는 훈련하길 잘했다며 약한 산적들을 상대하는 것은 정말 쉽다고 말합니다. 산적 두목은 부하들이 쓰러진 것을 보고 격분하며 누가 한 짓인지 밝히라고 요구합니다. 얼굴에 땀을 흘리며 그는 자신의 동료들이 모두 순식간에 쓰러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마법 지팡이를 들어올려 불쌍한 마부에게 모든 분노를 쏟아붓기로 결심합니다. 그와 함께 거대한 화염구가 포든을 향해 발사되며 그를 완전히 끝장내려 합니다. 피할 힘이 없는 마부는 아이들이 살아남을 것이라는 생각에 평온을 찾으며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입니다. 얼굴에 미소를 띤 채 그는 두 사람을 지킬 기회를 준 하늘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웅이 포든 앞에 나타나 손을 뻗어 화염구를 가로막습니다. 그는 뛰어올라 재빠른 손동작으로 공격을 먼 곳으로 날려버립니다. 포드는 할 말을 잃고 눈물을 글썽이며 방금 목격한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는 도련님을 부르며 어떻게 그런 일을 해냈는지 이해할 수 없어합니다. 산적 두목 역시 자신의 화염구가 어떻게 간단히 무효화되었는지 의아해하며 당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주인공에게 또 다른 마법을 시전할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눈을 빛내는 주인공은 산적은 이미 끝났다고 자신있게 선언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주인공은 앞으로 돌진하여 산적 두목에게 빛나는 주먹을 날립니다. 그 일격은 너무나 강력해서 남자는 멀리 날아가고 충격파가 그 지역을 휩습니다. 포드는 그 광경에 경악하며 도련님에게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는지 묻습니다.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청년은 자신이 무술에 타고난 재능이 있는 것 같다고 대답합니다. 마부는 도련님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목격하고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그는 이상한 기운을 감지하고 두 사람 모두 새로운 위협에 경계태세를 갖춥니다. 연기와 먼지 속에서 어둡고 사악한 존재가 형태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날카로운 발톱과 보라색 기운을 가진 해골 괴물이 산적의 잿더미에서 일어납니다. 그것의 기괴한 해골과 빛나는 눈은 그것이 순수한 악의 존재임을 드러냅니다. 끔찍한 포효와 함께 괴물은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공격할 준비를 합니다. 괴물은 증오와 분노로 가득 찬 눈으로 노려보며 둘 다 파괴해버리겠다고 비명을 지릅니다. 괴물은 위협을 반복하며 그들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가하기 위해 몸을 일으킵니다. 주인공은 이 괴물을 최대한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높은 경계심을 유지합니다. 그는 줄리아가 그 괴물을 보게 할 수 없으며 혼자서 처리해야 한다고 결심합니다. 괴물은 날카로운 발톱으로 공격하며 청년을 갈기갈기 찢으려 합니다. 하지만 청년이 더 빨랐고 괴물 위로 뛰어올라 능숙하게 공격을 피합니다. 그는 괴물의 머리를 직접 겨냥한 강력한 빛의 주먹을 내리꽂습니다. 주인공은 공격이 명중하는 것을 보며 괴물을 쓰러뜨리기에 충분하기를 바랍니다. 그의 손이 보라색 에너지로 빛나며 그는 잠재적인 반격에 대비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어두운 붉은 에너지의 파도가 엄청난 힘으로 그를 향해 밀려옵니다. 동시에 어두운 사슬이 땅에서 솟아올라 쓰러진 산적들의 시체를 올가맵니다. 괴물은 시체들을 흡수하여 훨씬 더 기괴하고 강력한 괴물로 변합니다. 그것의 이마에는 뱀을 묘사한 보라색 상징이 강렬하게 빛나며 힘의 원천을 드러냅니다. 주인공은 그 상징이 언데드를 조종하는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괴물은 보라색 혀로 입술을 핥으며 청년에게 전력을 다할 준비를 합니다. 수많은 팔과 다리로 괴물은 기괴하게 주인공을 향해 기어갑니다. 청년은 자신의 일반 공격이 효과가 없다면 새로운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고 결론 내립니다. 손에 기를 집중하여 그는 괴물을 향해 빛을 기반으로 한 빠른 연타를 날립니다. 공격은 괴물의 이마에 있는 상징을 직접 가격하여 눈부신 빛의 폭발을 일으킵니다. 주인공은 괴물을 완전히 끝장내
끝장내기 위해 가장 강력한 기술 중 하나를 사용할 준비를 합니다. 폭발적인 기운의 장풍으로 그는 축적된 모든 힘을 담아 상징을 공격합니다. 그 일격은 너무나 거대해서 거대한 황금빛 광선이 괴물을 완전히 꿰뚫습니다. 보라색 상징은 정통으로 맞고 공격의 힘에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표식이 산산조각나고 괴물은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괴물이 쓰러지자 청년은 그 실루엣이 바람에 재가 되어 사라지는 것을 지켜봅니다. 격렬한 전투 끝에 지친 주인공은 힘을 되찾기 위해 땅에 앉습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괴물을 물리치고 모두를 지킬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여동생 줄리아가 힘든 싸움 끝에 그가 괜찮은지 확인하기 위해 그의 곁으로 달려옵니다. 그녀는 그의 품에 뛰어들어 혼자서 모든 산적을 물리친 것을 축하합니다. 멀리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포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완전히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갑자기 주인공은 또 다른 존재가 다가오는 것을 감지하고 높은 경계심으로 숲 쪽을 바라봅니다. 말이 울음소리를 내자 청년은 산적들에게 공격받은 것이 자신들뿐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흰머리의 젊은 여성이 말을 타고 나타나는데 그녀의 얼굴에는 절박함이 서려 있습니다. 그녀는 묶여있고 재갈이 물려있어 주인공은 그런 그녀의 모습에 깜짝 놀랍니다. 어두운 방 안에는 수많은 시체들이 거꾸로 매달려 있고 그 모습이 끔찍합니다. 날카로운 송곳니를 가진 생물이 그들에게서 떨어지는 붉은 액체를 탐욕스럽게 핥습니다. 재단의 그 여자였는데 그녀는 44 번실험체가 누군가에 의해 제거되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힘을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결정하고 어둡고 신비한 웅덩이로 들어갑니다. 밤은 깊어가고 별이 빛나는 하늘에서 이지러진 달이 일행의 야영지를 비춥니다. 캠프로 돌아와 줄리아는 흰머리 소녀의 이름이 마야 라스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루카스는 그 이름이 익숙하지만 어디서 들어봤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구조된 젊은 여성은 그의 성씨도 자신에게 익숙하게 들린다고 말합니다. 포드는 두 가문 모두 다치우시 근처에 거주하는 귀족 가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줄리아는 그 소녀가 어떻게 숲에서 그 산적들에게 공격당하게 되었는지 궁금해합니다. 눈에 눈물이 고인 채 젊은 여성은 자신을 그곳으로 이끈 비극적인 사건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산적 두목이 자신의 마차를 잔인하게 공격할 때의 웃음소리를 기억합니다. 그녀의 호위병들은 산적 마법사의 화염에 속수무책으로 하나씩 쓰러졌습니다. 그녀의 시녀는 그녀를 보호하려 했지만 붙잡혀 말을 탄 산적들에게 끌려갔습니다. 흰머리 소녀는 불지옥 속에서 절망하던 친구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녀는 자신의 귀족 신분을 밝히는 것이 소용없었다고 설명하며 산적들은 전혀 개의치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산적들의 유일한 목적이 그 지역 귀족 가문의 아이들을 납치하는 것이었다고 밝힙니다. 주인공은 그녀를 위로하며 이제 그들이 처리되었으니 모든 것이 끝났다고 안심시킵니다. 그는 생각에 잠겨 이 지역에서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내려 했습니다. 포든이 다가와 소란스러운 밤이 지나고 두 아가씨가 쉬러 갔다고 알립니다. 청년은 마부에게 구조된 소녀의 이야기에 대한 생각을 묻습니다. 포드는 그들이 한동안 귀족 아이들을 노려온 전문가들과 상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은 마법을 사용하고 죽은 자를 조종하는 힘을 가진 산적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부는 그날 밤 사건의 의미를 생각하며 표정이 심각해집니다. 그는 끔찍한 악마가 모든 것을 조종하며 그림자 속에서 이 꼭두각시들을 통제하고 있다고 결론 내립니다. 포드는 모든 것을 주인님께 보고할 것이며 라스타 가문의 협력이 매우 귀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인공은 여정에서 더 이상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 계획을 변경하자고 제안합니다. 다음날 일행은 다쿠시에 도착하지만 머물려던 계획은 즉시 취소됩니다. 청년은 일부 산적들이 아직 도시에 있을 수 있으므로 아카데미로 바로 가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여동생과 새로운 친구에게 이 예방 조치가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것임을 이해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흰머리의 젊은 여성은 추가적인 위험을 피하려는 주인공의 결정에 동의합니다. 계획이 변경되자 주인공의 여동생은 순수한 실망의 표정을 짓습니다.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그는 돌아오는 길에 그녀가 먹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사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약속에 소녀의 기분이 좋아지고 구조된 젊은 여성은 남매의 돈독한 유대를 보며 미소 짓습니다. 포드는 도시에 들어왔다고 알리며 창밖을 보고 싶은지 묻습니다. 두 남매는 마차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다쿠의 경치를 봅니다. 두 남매는 다쿠시의 아름다움과 규모에 매료됩니다. 도시는 거리의 사람들과 물건을 파는 상인들로 활기가 넘칩니다. 활기찬 도시를 거닐며 아들을 어깨에 태운 아버지가 보입니다. 흰머리의 젊은 여성은 이곳이 얼마나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치는지 말하며 미소 짓습니다. 루카스와 줄리아는 이 기회를 이용해
새로운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며 순간을 즐깁니다. 주인공은 도시의 분위기가 자신의 전생을 강하게 떠올리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조 건축물과 자갈길이 도시에 독특하고 특별한 매력을 더합니다. 갑자기 기괴한 광대 인형이 두 소녀를 놀라게 하고 그녀들은 두려움에 비명을 지릅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재빨리 다양한 과자와 빵을 사서 그녀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모두의 기운을 북돋아줍니다. 흰머리의 젊은 여성이 줄리아에게 도넛을 건네자 그녀는 아주 맛있게 먹습니다.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청년은 두 소녀가 즐겁게 간식을 먹는 것을 지켜봅니다. 마차는 도시거리를 지나 마법 아카데미를 향해 여정을 계속합니다. 포드는 거대한 문 앞에서 멈춰서서 여기까지밖에 데려다 줄 수 없다고 알립니다. 주인공은 그를 안심시키며 여동생 줄리아를 어떤 위험으로부터든 지키겠다고 약속합니다. 소녀는 그를 껴안으며 자신도 모든 힘과 마법으로 오빠를 지키겠다고 선언합니다. 미소를 지으며 청년은 여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녀를 믿고 있다고 말합니다. 포드는 그 장면에 감동하며 남매의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헌신을 깨닫습니다. 구조된 젊은 여성은 그가 여동생이 그런 식으로 자신을 보호하게 두는 것이 신기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부는 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새 젊은이가 아카데미를 향해 걸어가는 것을 지켜봅니다. 흰머리 소녀는 그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생각하며 바로 앞에 있는 아카데미를 가리킵니다. 주인공은 미소를 지으며 여정에서 이 두 사람을 만난 행운에 대해 생각합니다. 흰머리 소녀 역시 행복해하며 그들이 자신을 얼마나 많이 도와주었는지 생각하며 얼굴을 부립니다. 갑자기 청년은 무언가를 기억해내고 포든이 그의 옆에 나타나 상황을 설명합니다. 마부는 그 젊은 여성 마야가 어렸을 때 주인공의 약혼녀였다고 밝힙니다. 하지만 신성 의식 이후 그가 마법 재능이 없다는 이유로 약혼은 파기되었습니다. 알렌 마법 아카데미는 다쿠에 위치한 카르마나 제국에서 가장 명망 있는 새 학교 중 하나입니다. 신입생들은 입학 후 1년이 지나면 시험을 치러 여러 학과로 배정됩니다. 또한 뛰어난 학생들은 동료들보다 일찍 졸업할 수 있는 예외도 있습니다. 인증시험을 통과한 학생은 6년 과정을 모두 마치지 않고도 졸업할 수 있습니다. 두 남매는 입학시험을 준비하는 다른 학생들을 지켜봅니다. 줄리아는 새로 사귄 친구와 함께 시험을 볼 수 있기를 바라며 슬픔을 느낍니다. 청년은 그녀가 이미 시험을 마쳤고 지금은 가족과 함께 안전하게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들의 시험에 집중하라고 격려하며 모두 합격하면 매일 만날 수 있다고 약속합니다. 줄리아의 아름다움은 주목을 끌고 사람들은 그녀도 시험을 보러 온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들은 그녀가 12살도 안 되어 보이며 그녀의 오빠도 꽤 잘생겼다고 말합니다. 젊은이 중 한 명이 부러워하며 자신도 그렇게 사랑스러운 여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보라색 머리의 여성이 다가와 어린 줄리아의 눈길을 끕니다. 그녀는 자신을 알렌 마법 아카데미 학생회 부회장인 미나라고 소개합니다. 미소를 지으며 여자는 어린 소녀가 오빠를 따라 몰래 들어온 것인지 묻습니다. 줄리아는 단호하게 부인하며 오빠와 함께 입학시험을 보러 왔다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여자는 이 아이가 엘리트반 입학 제의를 받은 그 소녀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알겠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그녀는 어린 소녀가 정말로 천재이며 훌륭한 학생이 될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이 지역에 존경받는 귀족 라이언 가문의 줄리아인지 묻습니다. 놀란 소녀는 어떻게 그녀가 자신의 이름과 가문을 그렇게 쉽게 알았는지 묻습니다. 미나는 주인공을 완전히 무시한 채 그녀를 등록 장소로 안내합니다. 어린 줄리아가 나서서 오빠도 입학시험에 등록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미나는 바로 옆에 서 있는 주인공을 완전히 잊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당황합니다. 청년은 마법 아카데미에 온 것이 완전히 어리석은 일이라며 마법사들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속으로 마법사들이 자신들이 우월하다고 믿지만 자신에게는 그저 하찮은 벌레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레미나 그 기괴한 괴물 같은 녀석들은 그의 압도적인 힘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청년은 부모님의 좋은 의도 때문에 여기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 뿐이라고 투덜거립니다. 학생회 임원은 그가 소리내어 말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상황에 당황합니다. 미나는 자신의 실수를 사과하고 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이름을 부릅니다. 루카스는 자신이 주목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짜증을 감추려 했습니다. 미나는 그들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며 시험장으로 안내하겠다고 제안합니다. 주인공은 그녀가 자신을 편견 없이 바라보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기뻐합니다. 일행은 곧 넓은 홀에 도착했고 그곳에는 이미 많은 학생들이 시험을 위해 모여 있었습니다. 미나는 마법을 사용하여 엠블럼을
나눠주고 모두에게 학생회 임원에게 등록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녀는 시험 번호가 엠블럼에 있으며 시험 내내 착용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시험은 마법 잠재력 측정, 원소 적합성 테스트, 파괴력 평가의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주인공은 무술과도 과정이 동일한지 묻습니다. 청년은 그들이 전문적인 시험을 설계하기에는 너무 게을렀다고 생각하며 혼잣말을 합니다. 그 말과 함께 그는 손가락 마디를 꺾으며 모두에게 무술가의 진정한 힘을 보여줄 준비를 합니다. 그는 무술의 힘을 보여주고 그들의 선입견을 깨뜨리기로 결심합니다. 한 교관이 시험 시작을 알리며 학생들에게 마법 구체에 손을 얹으라고 지시합니다. 주인공의 차례가 되자 교관은 순수한 경멸과 무시의 눈빛으로 그를 쳐다봅니다. 그 남자는 결과에 충격을 받아 천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현상이라고 선언합니다. 청년의 마법 잠재력은 0이었고 홀은 비웃음으로 가득 찹니다. 그는 어린 시절의 똑같은 시련을 다시 겪고 있다고 생각하며 조심스러운 한숨을 내쉽니다. 다음으로 보라색 머리의 소녀가 자신의 잠재력을 측정하기 위해 빛의 구체에 손을 얹습니다. 마법 구체에서 보라색 빛이 뿜어져 나오자 다른 학생들이 숨을 죽입니다. 보라색은 10점 만점에 7점의 잠재력을 의미하며 그녀가 인류 학생임을 나타냅니다. 주인공은 왜들 그렇게 흥분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에게는 딱히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동생에게 망설이지 말고 모두에게 진정한 힘을 보여주라고 격려하며 소리칩니다. 소녀는 양손으로 구체를 잡고 에너지를 방출하기 위해 집중합니다. 구체는 강렬하고 눈부신 황금빛으로 빛나기 시작하여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을 멀게 합니다. 황금빛 광선이 홀 천장까지 솟아오르자 모두가 그 힘의 과시에 경외감을 느낍니다. 다른 학생들은 자신들이 목격하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을 수 없어합니다. 빛 속에서 숫자 10이 나타나며 소녀가 절대적인 최대 마법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모두가 어린 소녀의 재능에 매료되어 그녀를 천재 중의 천재라고 칭송합니다. 시험이 끝난 후 소녀는 자신의 결과에 만족하며 미소를 짓고 자랑스럽게 오빠를 바라봅니다. 그녀는 그에게 달려가 잠재력 테스트에서 자신이 대단했는지 묻습니다. 청년은 그녀를 칭찬하며 그녀의 재능이라면 언젠가 위대한 대마법사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질투심 많은 두 학생이 주인공을 조롱하기 시작하지만 친구에 의해 재빨리 제지당합니다. 주인공은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싸움을 시작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줄리아의 재능이 밝게 빛나는 한 평화로운 학교 생활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동생의 재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의 모든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그는 마법사의 축성 능력을 사용하여 소녀의 마법 잠재력을 증폭시켰습니다. 교관이 두 번째 시험을 발표하고 학생들은 모두 정령의 오두막으로 향합니다. 그들은 유리천장이 있어 전체 공간을 빛으로 가득 채우는 웅장한 홀로 들어갑니다. 손을 잡고 두 남매는 시험의 다음 단계를 위한 장소로 걸어갑니다. 적합성 테스트 구역은 중앙에 여러 개의 파란 기둥이 있는 큰 홀입니다. 수많은 원소 정령들이 홀을 날아다니며 다양한 마법의 힘을 보여줍니다. 다른 학생들은 방 안에 있는 다양한 정령들에 놀라워합니다. 어린 줄리아가 홀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정령들이 그녀 주위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미소를 지으며 소녀는 그녀의 존재를 진심으로 즐기는 듯한 정령들과 교감합니다. 학생 중 한 명은 날개 달린 정령 하나도 끌어들이지 못했다고 불평합니다. 주인공은 자신의 여동생이 모든 원소와 최대의 적합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미소 짓습니다. 그는 자신의 특별한 능력이 소녀의 잠재력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높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관은 줄리아의 점수가 9.6점으로 모든 학생 중 가장 높다고 발표합니다. 이 결과로 소녀는 감탄과 질투의 시선에 둘러싸이게 됩니다. 다른 학생들이 그녀를 칭찬하며 친구가 되어달라고 하지만 그녀는 갑작스러운 관심에 압도됩니다. 그녀는 오빠에게 달려가 그의 품에 안겨 위안과 보호를 구합니다. 주인공은 그녀를 위로하며 갑자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무서워했는지 묻습니다. 소녀는 모두의 시선이 무섭다며 그의 뒤에 숨습니다. 청년은 천재로서 앞으로 그런 관심을 받는 것에 익숙해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지 말고 점차 스포트라이트에 익숙해지라고 조언합니다. 어린 소녀는 미소를 지으며 오빠를 지키기 위해 더 강해져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주인공은 미래를 위해 여동생의 정신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한편 두 학생이 어린 줄리아의 놀라운 시험 성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 중 한 명은 그녀의 오빠는 쓸모없다며 그의 적합성 점수가 0점이었다고 지적합니다. 그들은 주인공이 홀에 들어갔을 때 모든 정령들이 그에게서 도망쳤던 것을 회상합니다. 정령들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청년의 존재에 깊은 혐오감과 반감을 느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학생 중 한 명은 두 번째 시험 후에 일어난 이상한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그는 불의 정령 중 하나가 스스로 팔을 찢는 것을 보았다고 이야기하며 그 사건으로 거의 죽을 뻔했다고 말합니다. 그의 친구는 정령
정령들이 작아서 헛것을 본 것일 거라며 일축합니다. 주인공은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에 대해 생각에 잠깁니다. 그는 두 번째 시험 중에 일어난 일에 목격자가 있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청년은 불의 정령들이 불의 신과의 연결 때문에 자신에게 특히 못되게 굴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시험이 끝나고 막 떠나려 할 때 그는 정령들에게 작은 경고를 했습니다. 주인공은 불의 정령 중 하나가 자신에게 직접 불을 내뿜었던 것을 회상합니다. 그는 그렇게 오래전 일에 대해 원한을 품는 것이 얼마나 유치한지 속으로 생각합니다. 청년은 땅에서 작은 조약돌을 주워 손에 꽉 쥡니다. 재빠른 동작으로 그는 정령에게 돌을 튕겨 정확히 맞추고 쓰러뜨립니다. 청년은 불의 신의 하수인에 불과한 자가 자신보다 우월하게 행동할 권리가 없다고 선언합니다. 여동생의 손을 잡고 그는 입학시험의 마지막 시험에 함께 가자고 합니다. 소녀는 그가 시험에서 전력을 다하지 않는 한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안심시키는 미소를 지으며 그는 그녀가 자신을 보호하게 할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언제나처럼 파괴력 시험 장소는 수많은 금속 인형이 흩어져 있는 큰 경기장입니다. 인형들은 학생들의 공격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특별하고 빛나는 금속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두 남매는 입학시험의 마지막 단계를 위해 경기장으로 걸어갑니다. 질투심 많은 학생 무리가 천재 소녀가 자신들의 1등 자리를 빼앗았다고 불평합니다. 그들 중 한 명은 아이가 금속 인형 중 하나를 부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소리칩니다. 그들은 인형들이 특수 금속으로 만들어졌고 방어 마법으로 강화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주인공은 인형들을 살펴보며 꽤 내구성이 있고 부수기 어려워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6단계 능력을 목표물에 시험해볼 완벽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은 그렇게 비싸고 고품질의 장비를 사용할 기회에 흥분합니다. 갑자기 한 학생이 그를 옆으로 밀치고 시험줄에 새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짧은 머리의 소녀가 그 학생에게 소리치며 줄맨 뒤로 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녀는 다른 소녀를 가리키며 규칙은 명확하다. 재능 없는 자는 뒤로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눈은 강렬한 붉은 빛으로 빛나며 그녀가 가진 힘을 보여줍니다. 다른 소녀는 그녀의 시선과 그녀가 내뿜는 위협적인 기운에 위축됩니다. 심장이 빛나는 가운데 검은 머리의 젊은 여성은 자신의 힘을 보여줄 준비를 합니다. 그녀는 진지하고 도전적인 표정으로 주인공과 그의 여동생 앞에 섭니다. 경멸적인 한숨을 쉬며 그녀는 입학 시험줄에 새치기하려 했던 소녀를 쏘아봅니다. 줄리아와 그녀의 오빠는 이 의문의 소녀에게서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모른 채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지켜봅니다. 검은 머리의 젊은 여성은 그녀가 시험에서 9.6점을 받은 소녀 줄리아인지 묻습니다. 그녀의 눈은 무서운 강렬함으로 타오르며 경멸의 눈빛으로 어린 줄리아를 내려다봅니다. 겁에 질린 어린 소녀는 오빠 뒤에 숨어 떨리고 무서운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녀는 주인공에게 앞에 있는 소녀가 극도로 무섭고 위협적이라고 말합니다. 청년은 검은 머리 소녀에게 돌아서서 그녀가 누구이며 그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미란다 공작의 손녀인 에바 미란다라고 소개합니다. 주인공은 미란다 가문의 문장을 알아보고 그들이 제국의 3대 가문 중 하나임을 알게 됩니다. 주인공의 어머니 캐서린 역시 전설적인 마법사 가문인 미란다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이는 젊은 에바가 그의 어머니의 남동생의 딸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그들은 사촌지간입니다. 소녀는 그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의아해하며 혼란스러워합니다. 청년은 그들이 사촌이라고 밝히고 그런 식으로 자신을 쳐다보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에바는 사촌이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격분하며 그를 무례하고 거만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녀는 모두 앞에서 그에게 굴욕을 주겠다고 맹세하며 그녀의 눈은 악의적인 힘으로 타오릅니다. 젊은 여성은 강력하고 파괴적인 주문으로 주인공을 공격할 준비를 합니다. 에바는 정신 지배 주문을 걸어 청년에게 공개적인 굴욕을 위해 옷을 벗으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주문이 자신에게 전혀 효과가 없자 조롱하는 미소를 지을 뿐입니다. 검은 머리 소녀는 자신의 마법이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보고 완전히 충격에 빠집니다. 청년은 그녀를 조롱하며 고귀한 미란다 가문이 제공하는 교육의 질을 의심합니다. 에바는 자신의 특기인 주문이 어떻게 검은 머리 청년을 통제하지 못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인공은 그녀의 약한 마법은 무술가에게 소용없다고 말하며 그녀를 더욱 도발합니다. 그 순간 교관이 다음 시험을 위해 주인공의 이름을 부릅니다. 떠나기 전에 그는 여동생을 가리키며 시험 중에 너무 과시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에바는 줄리아에게 관심을 돌려 파괴력 시험에서 그녀의 1등 자리를 빼앗겠다고 맹세합니다. 마법 스크린에는 줄리아가 확고히 1위를 차지한 학생 순위가 표시됩니다. 청년은 자신의 사촌이 2위에 있으며 사실상 여동생에게
선전포고를 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는 평화로운 학교 생활을 위해 그녀가 줄리아에게서 1등을 빼앗게 둘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과 함께 그는 여동생이 다가오는 시험에서 잘 해낼 수 있도록 사탕 한 조각을 건넵니다. 소녀는 사탕을 먹고는 그 쓰고 불쾌한 맛에 역겨워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청년은 그녀가 자신이 준 알약을 삼킬 수 있도록 등을 세게 두드려줍니다. 어린 소녀는 그것이 사탕이 아니라 어떤 약이었다며 그가 자신을 속였다고 불평합니다. 그는 사과하며 그것이 매우 희귀한 재료로 만들어진 특별한 마법 무약이라고 설명합니다. 교관이 주인공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부르자 그는 시험장으로 서둘러 갑니다. 그 젊은이는 파괴력 테스트를 위해 금속 인형 쪽으로 걸어가 교관은 5번에게 평가를 위해 전력을 다해 인형을 치라고 지시했다. 젊은이는 교관에게 자신은 마법을 쓸 수 없다고 말했고 교관은 그 말에 혼란스러워했다. 그는 그냥 인형을 쳐서 파괴력 테스트를 완료해도 되냐고 물었다.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그는 자신의 무술 실력을 보여줄 준비를 했다. 다른 학생들은 그가 시험 도중 손만 부러뜨릴 거라며 조롱하기 시작했다. 줄리아는 오빠에 대한 악의적인 말을 듣고 분노하며 끼어들 준비를 했다. 그녀는 오빠가 얌전히 있으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이미 저들에게 한 수 가르쳐 줬을 거라고 생각했다. 이와는 상황에 흥미를 느끼며 줄리아의 오빠가 정말로 마법을 쓸 수 없는지 물었다. 그녀는 자신의 정신 마법이 그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것을 떠올리며 믿기 어려워했다. 주인공의 여동생은 오빠를 자랑스럽게 변호하며 그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흑발의 젊은 여성은 오빠에게 속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갑자기 경기장에 거대한 충돌음이 울려 퍼졌고 모두가 충격에 빠져 화면을 쳐다봤다. 주인공의 사촌은 그 젊은이의 시험 도중 일어난 일에 경악했다. 한 학생이 방금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지만 아무도 그 광경을 이해하지 못했다. 젊은이는 단 한 번만 쳐도 되냐고 물었고 교관은 동의했었다. 그 남자는 공격 방식은 상관없으니 실행만 하면 된다고 말했었다. 결의에 찬 눈빛으로 우리의 영웅은 모두에게 자신의 진정한 힘을 드러낼 준비를 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 3레벨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한다고 설명했다. 이제 6레벨이 된 그는 가장 강력한 기술 중 하나를 사용할 준비를 했다. 젊은이는 땅에 발을 세게 구르며 파괴적인 공격을 위해 모든 에너지를 집중했다. 그의 눈이 빛나며 눈부신 속도로 금속 인형을 향해 돌진했다. 황금빛 불꽃에 휩싸인 주먹으로 그는 앞에 있는 금속 인형을 정통으로 가격했다. 인형은 붉은 원을 삐빅거리며 타격이 성공적으로 기록되었음을 알렸다. 충격이 너무나 커서 인형은 날아가 경기장 벽에 부딪혔다. 거대한 흙먼지 구름이 피어오르고 경기장 전체가 공격의 위력으로 흔들렸다. 먼지가 가라앉자 가슴에 구멍이 뻥 뚫린 채 완전히 파괴된 금속 인형이 드러났다. 주인공은 완전한 자신감에 찬 표정으로 관중을 향해 돌아섰다. 이와는 그의 공격이 상급바람 마법처럼 신속했다는 것을 깨닫고 충격받았다. 그녀는 또한 인형이 황금빛으로 빛났다는 것을 알아챘는데 이는 파괴적인 공격력의 징표였다. 흑발의 젊은 여성은 자신이 그 젊은이의 진정한 힘을 파악한 유일한 사람임을 깨달았다. 교관은 10년 만에 인형이 부서진 것은 처음이라며 그를 축하했다. 젊은이는 미소를 지으며 감사를 표했고 그의 여동생은 그의 파괴력 테스트 성공을 축하했다.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소녀는 오빠의 승리를 축하하며 V자를 그려 보였다. 주인공은 자신을 과소평가한 사람들 덕분에 0점을 피하고 진짜 실력을 숨길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 시간이 지나자 학생들은 더 이상 그 젊은이의 파괴력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모두가 작지만 강력한 줄리아의 희귀하고 놀라운 재능에 훨씬 더 매료되었다. 소녀는 집중하며 자신의 주위에 막대한 양의 마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보라색 번개가 그녀의 손에서 튀었고 지팡이는 무서운 강도로 빛났다. 그녀가 가장 강력한 공격을 펼칠 준비를 하자 땅에 보라색 마법진이 형성되었다. 머리카락이 휘날리는 가운데 그녀는 주문의 이름을 외치며 붉은 번개를 퍼부었다. 붉은 번개는 파괴적인 위력으로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져 금속 인형을 강타했다. 인형이 붉게 삐빅거리며 공격이 두 번째로 강력한 유형인 붉은 번개였음을 알렸다. 다른 학생들은 그 소녀의 힘에 경외감을 느끼며 그녀를 우등생이라고 칭찬했다. 하지만 공격 후 줄리아는 땅에 주저앉았고 다른 사람들은